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기출 문제 풀이를 좀 해드리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문제에서 11문제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데 있어서 상당수 문제들은 7, 80% 이상은 거의 문제들이 거의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좀 생략을 좀 하고 좀 새로운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보이는 것들을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먼저 1회 문제 중에서 클러치 문제인데 최근에 나온 그런 문제 유형과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5번 문제를 보죠.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에서 약간 좀 변형을 시켰어요. 변형시킨 거야. 이렇게. 자, 600rpm 30kW를 전달하는 다판 클러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판 클러치가 있다. 접촉면의 수는 4개다. 마찰면의 수가 여기 4개죠. 접촉 마찰면의 수가 4개. 내 외경비가 0.6일 때 그랬습니다. 0.6일 때. 내 외경비가 0.6일 때 D2분의 D1이 0.6이다 이런 얘기죠. 내경과 외경의 비가 0.6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찰계수는 0.2, 허용 접촉 면압력은 0.2MPa이 주어졌어요. 5점짜리 문제입니다. 클러치의 바깥지름, 클러치의 안지름, 클러치를 밀어붙이는 추력을 계산하라. 3가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 그러면 5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부분 점수를 주기가 좀 해요.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풀어놓는 게 기본 방법이 되겠고, 요즘은 합격을 하려면 부분 점수는 최대한 받아야 합격이 좀 수월해집니다. 자, 지금 이 허용 접촉 면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허용 접촉 면압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먼저 x2를 구합니다. d2를 구합니다. 바깥지름이죠. d2를 계산하면 접촉면에 대한 내경 B가 주어졌으니까 0.6 주어졌으니까 D1은 D2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토크를 구하는 식을 이용했어. 1번 토크. 축 토크를 구하는 식을 이용했죠. 974000 n분의 hkW. 지금 동력이 30kW 주어졌고 600rpm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축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한 축 토크는 접촉 면압력, 마찰계수 곱하기 회전력이 들어갑니다. 마찰력 곱하기 회전력은 접촉 면압력에다가 접촉 면적을 계산해 주면 돼요. 다판 클러치이기 때문에 접촉면의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접촉 면압력에 면적을 곱해 주면 접촉면을 누르는 수직력이 계산이 됩니다. 즉 추력이죠. 추력이 계산이 됩니다. 추력. 3번에서 추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추력이 요게 결과적 추력이죠. 요 공식이 결과적 추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력을 계산하려면 D1, D2를 모르니까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중공단 면적 형태로 나오니까 4분의 파이에 D2제곱 마이너스 D1제곱이 되는 것이죠. 클러치에 바깥지름이 있고 클러치에 안지름이 있고 클러치의 바깥지름과 안지름 사이에 접촉면이 발생하는 거니까 4분의 파이 D2제곱 마이너스 D1제곱. 여기서 D1은 D2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D1은 X 곱하기 D2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Z, 마찰면의 수가 4개 나오죠. Z 4개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직경,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이죠.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974000 n분의 hkW로 해서 구한 거랑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 해서 구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평균 반지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D1 플러스 D2 2분의 D1 플러스 D2가 평균 지름이고 그렇죠? 나누기 2를 해주면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가 된 거예요. 4가. 그래서 D1 자리에 각각 D1 자리에 x 곱하기 d2를 집어넣어요. x 곱하기 d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d2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d2 나오죠. d2 제곱 d2
나옵니다. 묶어서 D2의 3승. D2의 3승. 이렇게. 그래서 974000 곱하기 600분의 30 해서 계산하면 킬로그램 밀리미터죠. 킬로그램 밀리미터니까 곱하기 9.8을 해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마찰계수 0.2 주어졌고 면압력 0.2 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들어가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들어가고 4분의 파이 곱하기 x 0.6 1 마이너스 0.6의 제곱 곱하기 z4 4분의 1 플러스 0.6 곱하기 D2의 3승에서 D2 계산합니다. 계산하니까 245.72 떨어집니다. 245.72mm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D1은 x 곱하기 D2에서 147.43mm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어준 거고요. 그다음 3번에 추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추력은 다시 토크를 구하는 공식을 썼어. 토크를 구하는 공식 974000 n분의 hkW는 뮤 W, W가 추력이죠. 추력입니다. 위에 요식과 비교를 해보면 요항, 면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접촉 면수가 이제 추력이 되는 거죠. W. 4분의 D1 플러스 D2는 평균 만지름이 됩니다. 여기서 W 계산해 주면 바로 이제 뉴턴으로 떨어지게 되고 나누기 1000 하면 킬로 뉴턴으로 되겠죠. 자, 요 표현식에서 W를 계산했을 때는 뉴턴이 맞고요. 나누기 1000 해야 킬로 뉴턴으로 표현이 됩니다. 24.28 킬로 뉴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 클러치 문제에서 이렇게 내 외경비를 주고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마 그다지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다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형시켜서 좀 문제가 좀 출제가 좀 됐고 클러치가 즉 클러치 부분은 축이음 요소 부분이죠. 축이음 부분에서 문제들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 19년도라든가 18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빈도는 잦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클러치가 뭐 판 클러치 중에서는 뭐 주로 다판 클러치가 되죠. 나오고 있습니다. 다판 클러치 쪽에서.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같이 좀 봤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런 문제 유형이고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취직각 모듈이 4.0 취직각 모듈 4.0 피니언 이수 45 기어 이수가 75 압력각이 20도 10폭 36mm 비틀림각 25도 회전수 300rpm으로 헬리컬 기어로 20kW 동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헬리컬 기어가 자, 나왔고요. 다음을 구하시오. 단 하중 계수는 1.18 피니언과 기어는 주동축과 종동축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헬리컬 기어는 축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고요. 첫 번째 피니언의 최대 구피 능력 시그마 B를 구하라. 상당 수정 치형 계수 Y는 Y 값은 0.414 파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하여 종동축의 크기를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축의 크기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축의 지름을 구하라는 거죠. 축의 지름을 계산해 줘야 되겠고 종동축의 길이는 100mm고 허용 전달 능력은 50MPa 구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는 1.7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는 1.3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면 평소에 나오던 문제 유형보다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이제 좀 과거로 좀 회귀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좀 이 필답형이 50점 만점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 문제가 이 정도로 조금은 복잡한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2009년도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09년 전 단계로 좀 문제들이 조금은 회귀하는 이런 경향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이제 피니언의 최대 구피 능력을 계산을 하는데 루이스 구핀 강도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루이스 구핀 강도식을 이용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전달 하중을 구해줘야 됩니다. 전달 하중. 그 전달 하중은 문제상에서 동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20kW라고 하는 동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력으로부터 전달 하중 F를 계산하죠. 전달 하중 F를 계산하고 루이스 구핀 강도식을 이용해서 그 루이스 구핀 강도식에서 시그마 B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동력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전달 하중 회전력 곱하기 회전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전달 동력을 구하는 공식이 회전력 F 곱하기 회전 속도 V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F를 계산을 하는데 속도 V를 먼저 구해봐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D는 위에서 표현된 것처럼 헬리컬 기어의 피치원 지름은 축직각 모듈 곱하기 이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니언의 이수와 기어의 이수가 주어졌습니다. 피니언의 이수가 45죠. 지금 D는 피니언의 피치원 지름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피니언의 회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상에서 주어진 300rpm이라고 하는 회전수는 피니언의 회전수, 즉 주동기어, 구동기어의 회전수죠. 구동기어 쪽은 이제 피니언, 작은 쪽 기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0rpm이라고 하는 회전수를 가지고 푸니까 피니언의 피치원 지름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피니언 이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코사인 베타분의 치직각 모듈 MA는 축직각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상에서 주어진 치직각 모듈 4.0을 이용해서 축직각 모듈을 계산하죠. 코사인 25도는 피니언의 비틀림 각에, 즉 그 헬리컬 기어의 비틀림 각에 해당이 됩니다. 비틀림 각이 25도가 주어졌죠. 25도가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25도 분의 치직각 모듈 4.0 곱하기 피니언의 이수 45 하면 피니언의 피치원 지름 198.61mm 떨어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회전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피니언의 피치원 지름 곱하기 피니언의 회전수, 이렇게 해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198.61mm 곱하기 300rpm 해서 3.12m/s 떨어집니다. 10m/s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속도 계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확인은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달 하중 F를 구하는 것이죠. 전달 동력이 20kW,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속도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3.12분의 20 해서 계산해주면 즉 그 20kW니까요. 킬로와트를 지금 와트로 고친 거죠. 곱하기 1000에서. 곱하기 1000에서 와트로 고쳐놓고 3.12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6410.26N 6410.26N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달 하중을 구하는 경험식을 씁니다. 경험식은 지금 하중계수 주어졌습니다. 1.18로 하중계수 주어졌으니까 하중계수 고려하고요. 속도계수 3.05 플러스 V분의 3.05로 들어갑니다. 속도 V는 3.12m/s 대입하고 시그마 B 구하는 값이죠. 구하는 값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듈 B 치폭이 들어가죠. 36mm 치폭. 그 다음에 치직각 모듈 MN 4.0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당 수정치형 계수 주어졌습니다. 0.414 주어졌죠. 이렇게 해서 굽힘 응력 계산하니까 184.134 메가파스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굽힘 응력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 2번에서 종동축의 그 지름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종동축의 지름. 종동축의 지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크도 계산해야 되고 모멘트도 계산해야 돼요. 즉 그 굽힘 모멘트도 걸리고 회전 토크도 걸립니다.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은 축에 중앙에 헬리컬 기어가 걸려 있는 거야. 축의 중앙에 헬리컬 기어가 걸려 있는 거죠. 회전하니까 토크 T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휘죠.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발생하는 최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겠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요. 즉 축을 휘게 하는 힘은 회전력뿐만 아니라 축의 수직력이라고 하는 또 반경방의 힘이 걸리죠. 지금 이와 같이 안쪽으로 축이 회전한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회전력 F가 걸려요. 그리고 또 FV라고 하는 힘이 걸리죠. FV라고 하는 힘과 F라는 힘은 축의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이 축의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굽힘 모멘트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이 두 힘의 합력으로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럼 이제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동시에 걸리고 있으니까 합성을 해야 되겠죠. 상당 비틀림 모멘트나 상당 굽힘 모멘트나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종동축 쪽에 상당 비틀림, 즉 그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네요. 타우 A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종동축 길이는 1000mm고 허용 전달 능력은 50MPa이에요. 종동축의 허용 전달 능력이 50MPa이니까 상당 비틀림 모멘트, 즉 최대 전달 능력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쪽 효과 계수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 효과 계수까지 고려를 해줘야지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종동축의 회전 토크를 계산합니다. 종동축의 회전 토크를 계산하려면 종동축의 회전수를 알아야 돼요. 종동축의 회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동축의 회전수를 속도비를 이용해서 계산했죠. 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 내려갈 때는 항상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적어 내려가야지 됩니다. 자, 기본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시험 문제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다 그랬죠.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란을 최대한 활용하시거나, 또는 문제지는 이면지이기 때문에요. 문제지를 뒤집으면 뒤에 뭐 백지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풀어보시고 깨끗한 그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종동축의 회전수부터 계산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N1은 300rpm이 되고요. Z2는 75, Z1은 45였습니다. 문제상에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종동축의 회전수를 구하니까 180rpm이 떨어져요. 이 180rpm을 회전할 때 회전 토크, 종동축의 회전 토크, 비틀림 모멘트는 974로 구한다는 얘기니까 메타로 구한다는 얘기죠. n분의 hkW, 이렇게 해서 974 곱하기 9.8, 그러면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180rpm분의 20kW, 주동축에 걸리는 동력이나 종동축에 걸리는 동력이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20kW에서 1060.58 뉴턴 메타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핀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전달 하중과 축의 수직력 FV를 계산해 줘야 돼요. FV를 계산하죠. 전달 하중 F는 구했어요. 전달 하중 F는 1번에서 구했죠. 1번에서 6410.26N에서 전달 하중 헬리컬 기어의 피치원의 접선력 계산했고, 그리고 축의 수직력, 축의 수직력 FV를 계산해야 돼요. FV를 계산하려면 치면의 수직력을 이용해야 돼요. 치면의 수직력. 치면의 수직력을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치면의 수직력을 구한 다음에 축의 수직력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합니다. 즉 헬리컬 기어에 걸리는 힘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그려서 회전력 F, 그다음에 치면의 수직력 FV,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F와 FV는 반경 방향의 힘이 되고, 그다음 추력이 있어요. 추력이 있죠. 추력 FT 이렇게. 추력은 축 방향의 하중이고요. F와 FV는 반경 방향의 하중이고, 그래서 반경 방향의 이 하중의 합력에 의해서 휘는 거로 보고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세 힘의 합력이 걸리죠. 합력이 이렇게 걸려요. 걸려서 바닥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어서 비틀림각과 압력각을 표현했어요. 압력각을 표현해서 이 FN이라고 하는 힘은 코사인 베타분의 F가 되는 거고, 여기에 코사인 알파로 나누면 이 힘, 육면체를 간통하는 힘이 나오죠. 간통하는 힘 FN이 나옵니다. FN을 이용해서 FV를 구하는 거죠. 이 FV는 결과적으로 이 크기가 됩니다. 이 크기가 되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FV는 FN의 사인 알파, FV는 FN의 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N은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F가 되는 거고, 그래서 F 전달 하중을 구했어. 1064.27인가 이렇게 떨어졌죠. 1410.26이네요. 뉴턴을 계산했어. 그래서 FN, 치면의 수직력 FN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F 해서 코사인 20도, 알파 20도, 베타 25도 해서 계산하니까 7526.86 뉴턴. 축의 수직력 FV는 FN의 사인 알파에서
2574.34N. 이렇게. 이거의 이제 합력은, 즉, 그 합력은 루트 F의 제곱 플러스 FV의 제곱으로 구해주면 되죠. 서로 직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F와 FV는 서로 직각관계에 있으니까 그 합력은 각각의 제곱의 루트, 직각삼각형의 빗변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듯이 계산한 거죠. 루트 F의 제곱 플러스 FV의 제곱. 그리고 축의 중앙에 지금 걸리고 있으니까 지금 축은 단순보 중앙집중 하중으로 가정을 해서 4분의 PL 공식 쓴 거죠. 4분의 PL. 이렇게 해서 4분의 루트 F의 제곱 F 제곱 플러스 FV의 제곱 곱하기 L은 축의 길이가 됩니다. 1000mm였죠. 1000mm. 이렇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지금 뉴턴 메타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피 모멘트는 1726.97 뉴턴 메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한 거죠. 각각의 동적 효과 개수가 주어졌습니다. 구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개수,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개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루트 KM 곱하기 구피 모멘트의 전체 제곱 플러스 KT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 효과 개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전체 제곱 해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 3244.48주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종동축에 걸리는 허용 비틀림 응력, 허용 전달 응력은 극단면 개수 ZP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 3승, D는 종동축의 지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분의 파이 D 3승, D 값 구하는 거고요. 상당 비틀림 모멘트 위에 구했고 3243.48 곱하기 10의 3승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친 거예요. 10의 3승 해준 거는 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서 타우가 50 주어졌죠. 50 메가파스칼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를 계산하면 밀리미터로 떨어집니다. 69.13mm. 그래서 종동축의 지름을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회 문제는 아마 지금 풀어본 두 문제 유형이 기존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유사한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9년 2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2회 문제 중에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과거에 나왔었죠. 2007년인가 8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이거와 조금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출제가 된 적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M22볼트의 하중 10kN이 작용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볼트에는 지금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10kN의 하중을 받고 있어요. 추가로 0에서 2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10kN의 하중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0에서 2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0에서 20kN까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받고 있다. 볼트의 강성 계수는 10배 구성 뉴턴법 메타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볼트의 강성 계수는 탄성률 또는 분가 스프링 상수라고도 표현한다 이런 얘기고요. 뉴턴법 메타로 표현된 거를 보면 단위 길이당 받을 수 있는 하중이 10배 구성 뉴턴이다라는 얘기죠. 단위 길이당 10의 구승 뉴턴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볼트다 이런 얘기고 체결된 부재의 강성 계수가 2.5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퍼 메타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볼트의 골지름은 18.7mm다 이렇게 주어졌어. 1번은 볼트에 걸리는 최대 하중 Q 맥시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볼트에는 10kN이 걸리고 또한 이 볼트에는 10에서 20kN의 부가적인 하중이 볼트에 걸릴 건데 합쳐서 최대 하중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2번은 볼트의 최대 인장 응력. 볼트의 최대 인장 응력. 시그마 맥시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인장 응력은 면적분의 최대 하중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최대 하중 Q 맥시멈을 볼트의 골지름으로 계산해야죠. 골지름이 주어지면 골지름을 계산해야 돼요. 응력을 계산할 때는. 만약에 안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M22짜리니까 22mm. 볼트의 바깥지름 22mm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볼트에 걸리는 최대 하중을 지금 계산을 해봐야지 됩니다. 10kN. 볼트에는 지금 10kN이 걸리면서 0에서 20kN의 하중을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초기에 받는 하중 Q0, Q0가 10kN입니다. 그리고 QP로 표현해놨죠. QP는 최대 추가 하중에 의해 볼트에 부과되는 하중,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최대 추가 하중에 의해 볼트에 부과되는 하중 QP. 그리고 최대 추가 하중은 QS로 놨죠. QS 이렇게 표현해서 QS가 0에서 20까지 변하는 그런 하중일 때 20kN으로 보면 되겠죠. 20kN. 이 20kN에 해당되는 추가 하중을 각각의 볼트가 나눠 가질 거예요. 볼트 개수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볼트의 개수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볼트당 1m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하중은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볼트의 강성 개수는 KB로 놨고요. 볼트의 강성 개수는 KB로 놨고, 부가 체결된 부재의 강성 개수는 KP로 놨습니다. KP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뭐 다른 언급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일부는 좀 자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유사한 앞에서 나온 문제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압력 용기와 좀 연결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보면은 그런 이제 압력 용기라고 해서 본다면은 압이 차 있고요. 압이 차 있고, 이 압에 의해서 부과되는 하중이 0에서 20kN 정도가 되는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대 부가하중을 QS로 해서 20kN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거를 볼트 여러 개로 이제 체결을 해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볼트 여러 개로 이렇게 체결을 해놨다. 그때 이제 볼트에 걸리는 초기 하중 Q, 제로 10kN의 초기 하중에 의해서 지금 초기 하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압력 용기 내부에 압이 차니까 그 압에 의해서 이제 가해지는 부가적인 하중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볼트에. 그 부가적인 하중에 의해 가해지면 이 볼트는요, 볼트도 변형이 일어나죠. 볼트도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용기 부재도, 체결 부재도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힘을 가하니까 볼트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힘을 가하니까 팽창하겠죠. 용기 자체가 팽창하는데, 팽창하지 못하게끔 볼트가 누르는 힘이 생겨요. 볼트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누르는 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볼트에 이제 발생되는 부가적인 하중이 있어. 부과되는 하중에 의해서 볼트는요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압력 용기가 팽창을 하려는데 팽창하지 못하게끔 이제 볼트가 잡아줘야 되잖아. 볼트가 잡아주니까 볼트에 이제 누르는 힘보다는 이제 당기는 힘으로 봐야 돼. 당기는 힘이 걸리는 거로 이렇게. 그러면은 볼트가 늘어나요. 볼트의 변형량이 있어. 볼트의 변형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재는 어떻게 되냐면, 부재는 수축이 일어나요. 부재는 수축이 일어나니까 부재의 그 수축 변형량하고 볼트의 인장 변형량하고 같아요. 즉 변형량이 일정합니다. 변형량이 일정해. 이 합쳐져서 요 상태에서 볼트와 부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보자면은 변형량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병렬 결합으로 볼 수 있어요. 병렬 연결로 볼 수 있어요. 병렬 연결로 이거를 스프링처럼 생각한다면
스프링에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잖아요. 그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 우리가 스프링 상수를 계산할 때 더해서 구하죠. 병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 때는 각각의 스프링 상수의 역수의 합이 합성 스프링 상수 역수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볼트의 강성 계수다, 그리고 부재의 강성 계수다 이렇게 주어진 거는 일종의 스프링 상수예요. 등가 스프링 상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합된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게 병렬 연결이고 변형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볼트의 변형량은 후크의 법칙으로부터 볼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볼트의 강성 계수, 볼트의 스프링 상수 나누면 변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변형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변형량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변형량이랑 같아야 돼요. 연결된 상태에서는 전체 부가하중 나누기 병렬 연결이니까 스프링 상수, 강성 계수들을 더해줘야 됩니다. KB 플러스 KP 이렇게 더해서 표현된 이 변형량 델타가 일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여기서 KB를 우변으로 보내서 QB 이렇게 부가되는 이런 하중에 의해서 볼트의 추가적인 하중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중에 의해서 볼트에 부가되는 그 하중을 계산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QB는 KB 플러스 KP분의 KB 곱하기 QS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식을 이용해서 바로 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KB는 10의 구승 플러스 KP는 2.5 곱하기 10의 구승 그리고 QB는 KB는 10의 구승, QS는 20kN. 여기서부터 20kN까지 변하는 동안 최대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20kN 해서 5.71kN. 그래서 여기서 20kN의 추가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볼트에 부가되는 각각의 볼트 하나당 부가되는 하중은 5.71kN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Q 맥시멈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볼트 하나에 걸리는 최대 하중은 초기 하중 Q0에다가 추가되는 하중에 의한 볼트에 부가되는 하중을 계산한 값 5.71 더해서 15.71kN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 맥시멈은 4분의 파이 D1 제곱 골지름의 제곱 분의 Q 맥시멈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57.2 메가파스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풀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가끔은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I볼트에 F1이 6kN, F2는 8kN, F3는 15kN이 작용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볼트의 앞에서 풀어본 문제도 역시 뭐 볼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자 하는 문제도 볼트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서 또한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앞에서도 좀 한두 번 출제가 좀 됐을 겁니다. 조금은 다르게 출제가 조건을 좀 중고로 제가 전달을 받아서 이제 문제를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복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아서 또 좀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와 같이 이제 한 해에 그 볼트 문제가 두 문제씩 나오고 이러기도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나사 편 말씀드렸듯이 나사에서는 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나사잭이죠. 나사잭 설계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어떤 해에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어떤 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좀 가끔은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나사잭 관련 문제가 출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사 편에서는 주로 나사잭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연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뭐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죠. 네. 자, 같이 보는데 그림 같은 아이볼트의 F1이 6kN이에요. F1이 6kN 주어졌고요. F2가 8kN입니다. 수평력이죠. F3는 15kN이야. 15kN. 과거에는 F가 위로 주어졌거든요. 화살표가 위로 주어졌는데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와서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T가 또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T를 작용하고 있는 사이각 세타가 38.9도예요. 그때 이제 T를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죠. T를 계산하라. 지금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최대 인장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볼트에 가해지는 인장력이 결과적으로 얼마냐? 보면은 볼트에 가해지는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인장이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인장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인장이 될 텐데, 이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F로 판단을 해야 돼요. F로. 그래야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풀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선 연도에 나온 문제의 경우 이 F가 하방향이 아니라 상방향으로 주어졌을 때는 또 이제 힘의 평형상 상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주어지게 되면은 땡기는 하중과 상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작용 하중의 평형 상태에 의해서 인장이 되는 거고 응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지 되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반작용에 대한 그 힘의 표현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보고 판단해서 F가 인장 하중을 일으키는 하중이다, 인장 응력을 일으키는 하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풀어야만 되는 유형의 문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번은 힘의 평형식을 세워야 돼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중에서 수평 방향의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수평 방향의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요. 그러면 F1이 오른쪽을 향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F2, 이 F2의 수평 성분이 있죠. F2의 수평 성분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T의 수평 성분이 있죠. T의 수평 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F가 F3입니다. 지금 F3가 15kN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F가 3죠. F3. 요 F가 F3야. F3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F라고 하는 거는 그 Y방향의, 이 Y방의 힘의 합을 얘기하는 거네. Y방의 힘의 합. 그 Y방의 힘의 합을 이용해서 응력을 계산해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F는요, F3 해야 돼, 그림이. 그건 제가 좀, 앞서 너무 요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요 F는 F3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X방의 힘의 평형식을 세운 거죠. 시그마 FX는 F1 플러스, 그리고 F2의 사인 30도, F2의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분해한 거죠. 수직성분, 수평성분, 이렇게 분해를 해. 분해를 해서 보면 F3의 수평성분은 F2의 사인 30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T의 수평성분, 왼쪽을 향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T의 코사인 세타, 즉 38.9도에서 표현했을 때 그 힘의 합, X방의 힘의 합은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를 계산한 겁니다. F1이 6kN, 이렇게. 그리고 F2가 8kN. 이렇게. 대입해서 T가 12.85kN. 12.85kN.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죠. 1번 문제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고. 2번 문제는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 Y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Y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 그럼 Y방향의 힘의 평형식을 세워야죠. 즉 Y방의 힘의 합을 총 구해. Y방의 힘의 합을 총 구했을 때 F3 있고 T의 Y성분이 있고 F3의 Y성분이 있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저걸 안 줬구나, 지금. 그죠?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하는 그
당기고 있는 하중에 대한 반작용력에 대한 그 힘의 표시가 여기다 주어져 있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Y방의 힘의 합을 계산했을 때 그 크기가 결과적으로 당기는 하중이야. 당기는 하중. 당기는 하중. 시그마 Fy 이퀄 제로로 해서 표현하려면 상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작용력을 표현해 놓고 시그마 Fy는 제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요 그림을 주어진 그 힘의 표현들을 가지고 Y방향의 힘의 합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F3는 얘가 F3다 이거죠. 얘가 F3가 되고, 그 다음 T의 Y성분, T의 사인 세타, 사인 38.9도, 그 다음 F2의 코사인 30도, F2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2의 코사인 30도 다 더해주면 Y방향으로 당기는 하중이 나옵니다. 그게 30kN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응력은 시그마 맥시멈은 4분의 파이 D1 제곱 면적 골지름으로 풉니다. 골지름이 8cm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80mm에 F 30kN에서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메가파스칼로 떨어지겠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이제 응력 구할 때 이 Y 방향의 하중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Y 방향의 하중은 전체 Y 방향의 힘의 합이 될 거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F라는 힘의 방향이 앞서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위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이 Y 이렇게 윗방향으로 그려놓은 그 힘의 성분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Y방의 힘에 대한 반작용력 표시다. 앞서 문제는 요거는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거랑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풀다 보면 질문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좀 질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풀이를 좀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그림과 같은 구동 모터가 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1축과 2축은 평벨트로 전동되며 그랬어요. 1번 축, 2번 축은 평벨트, 즉 풀리가 걸려 있죠. D1, D2. 풀리의 지름이 D1, D2. 평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평벨트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구동 모터는 1번 축은 500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500rpm 회전하고 있고, D1과 D2가 같아요. D1, D2가 300mm, 풀리의 지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같죠. 속도비가 1이니까 회전수가 같습니다. 1번 축과 2번 축의 회전수가 같아요. 중심거리는 400mm다 그랬어요. 1번 축과 2번 축의 중심거리는 400mm. 그러니까 300, 150, 150 더해서 300에 요 간격은 뭐 100mm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긴장측 장력이 750N. 평벨트가 걸려 있는데 평벨트에 걸리는 긴장측 장력이 750N. 이완측 장력은 375N. 하중이 걸립니다. 그러면 1번 축과 2번 축에 걸리는 회전력이 나오죠. 긴장측 장력 마이너스 이완측 장력 해주면 1번 축과 2번 축에 걸리는, 즉 그 1번 축과 2번 축에 풀리에 걸리는 회전력이 나와. 2번 축에서 3번 축으로 스퍼 기어로 동력을 전달하며 그랬어요. 2번 축과 3번 축에서는 스퍼 기어로 동력을 전달해요. 이렇게 기계 장치를 구동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단 2축의 허용 부피 능력은 50MPa이다 그랬어요. 2번 축의 허용 부피 능력은 50MPa. 3번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은 40MPa. 2번 축의 허용 부피 능력은 50MPa. 3번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은 40MPa. 피니언과 기어의 이수는 각각 24, 36 이렇게 되겠죠. 24, 36 이렇게. 모듈은 4, 압력각은 20도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번 축은 400mm고요. 2번 축의 길이는 200, 500, 300 해가지고 1000mm가 되고, 3번 축의 길이는 880mm, 200, 680 이렇게 해서 880mm 이렇게 돼 있고, 3번 축의 기계가 있죠. 3번 축의 기계를 구동시키게 주기 위해서 1번 축의 모터를 돌려서 1번 축, 2번 축, 3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되어 오는 그런 상태의 문제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조금 기어 쪽에서 조금 복잡한, 기존에 이제 나왔던 그런 단순한 문제 유형이 아니라 조금은 복합적인 종합적인 문제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값들을 보게 되면 2번 축에 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번 축의 지름을 최대 중력수를 적용시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D를 구하시오. 이제 축직점 구하라는 거죠. 지름을 지름이라고 언급이 해놨네요. 그죠? 2번 축의 지름을 밀리미터로 해서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최대 중력서를 이용하라 그랬어. 최대 중력서. 최대 전달 능력서, 최대 주응력서. 그러면은 최대 주응력설이니까 뭘 구해줘야 되냐면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해줘야죠.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해서 축지름을 계산해야 돼. 그다음 2번은 3번 축의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 3번 축에 걸리는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고, 그다음 3번은 3번 축의 지름을 최대 전달 능력서를 적용시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축은 최대 전달 능력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해줘야 되고, 2번 축은 최대 주응력설이니까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해서 풀어야 되고. 자, 2번 축부터 봅니다.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해줘야 되니까 일단 2번 축의 회전 토크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해야 돼요. 2번 축의 회전 토크를 구해요. 2번 축 회전 토크 974, 000, n분의 hkW 들어갑니다. 동력은 2.95kW 주어졌고요. 2.95kW 동력은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축의 회전수는 1번 축의 회전수랑 같죠. 좀 속도비가 1입니다. 속도비가 1이니까 1번 축의 회전수랑 2번 축의 회전수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번 축 회전 토크를 구하니까 974 곱하기 9.8 주울로 계산하기 위해서, 뉴턴 메타로 구하기 위해서 9.8 곱해준 거고, 500rpm분의 전달 동력, 전달 동력은 주어진 게 아니라 전달 동력 구해줘야 되는군요. 전달 동력은 안 주어졌네. 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 동력을 구할 수 있어요. 1번 축에서 2번 축으로 전달되는 동력은 풀리의 회전력이 주어졌죠. 긴장측 장력 마이너스 이완측 장력이 풀리의 평벨트 풀리, 즉 평벨트의 회전력이에요. 평벨트 회전력 곱하기 회전 속도 곱해주면 되죠. 회전 속도 D1은 300mm 주어졌고 N1은 500rpm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긴장측 장력 750N, 이완측 장력 375 빼주면 유효장력이 회전력이죠.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1 300, N1 500 해서 계산하면 와트, 뉴턴 메타 퍼 세크니까 와트, 나누기 1000 하니까 킬로와트 떨어져서 여기에 2.95가 들어간 거네. 2번 축에 걸리는 동력, 1번 축이나 2번 축이나 3번 축에 걸리는 동력은 똑같죠. 다 100% 동력은 전달이 되는 거니까 1번 축, 2번 축, 3번 축으로 전달되는 동력은 다 똑같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번 축에 걸리는 비틀림 모멘트를 구했어. 56.32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번 축의 비틀림 모멘트 회전 토크는 해결이 됐고, 모멘트 굽힘 모멘트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2번 축에 걸리는 굽힘 모멘트를 계산해야 돼. 2번 축에 걸리는 굽힘 모멘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2번 축의 그림에서 보면 2번 축에는요 이렇게 풀리가 걸려 있고 기어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풀리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기어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렇게 해서 왼쪽 베어링과 오른쪽 베어링에 걸리는 베어링 하중을 구할 수 있어요. 베어링 하중을. 그 베어링 하중을 이용해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해줘야 돼요. 이 두 지점에서 이렇게 풀리가 매달려 있고 피니언이 매달려 있는 이 두 지점 중에서 어디서 모멘트가 더 크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모멘트가 최대 굽힘 모멘트가 됩니다. 즉 단순보, 집중하중 두 개가 걸려 있는 거로 놓고 풀어야 됩니다.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평벨트 풀리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해야 돼요. 평벨트 풀리에 걸리는 하중은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의 합이 걸려요. 합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긴장측 장력과 이완측 장력의 합을 계산하면 750 플러스 375에서 1125 뉴턴이 그 풀리에 걸리는 하중이에요. 풀리에 걸리는 하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 피니언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해요. 피니언에 걸리는 하중은 지금 스퍼 기어죠. 스퍼 기어니까 치면의 수직력을 계산해야 돼요. 치면의 수직력.
스포 기어의 치면의 수직력을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포 기어의 스포 기어의 회전력을 계산해야 돼. 회전력. 동력은 구했어. 1번에서 구한 동력 2.95kW가 2번 축에도 그대로 동력이 걸려요. 그러면 기어에서 회전력 곱하기 회전속도, 기어의 회전속도가 들어가야죠. 기어의 회전속도 해가지고 동력을 구했을 때 그 값이 2.95가 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스포 기어의 회전력을 계산하는 거죠. 요 2번 축에 요 피니언의 회전력을 계산해요. 피니언의 회전력은 2번 축에 걸리는 동력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피니언의 회전력 곱하기 피니언의 회전속도 해주면 2번 축에, 즉 기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동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회전력을 계산했어. 회전력을 2번 축 피니언의 회전력을 동력을 이용해서 구해준 거죠. 동력은 2.95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n은 2번 축의 회전수, 2번 축의 회전수랑 1번 축의 회전수는 같죠. 500rpm 500rpm이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니언의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피니언 이수예요. 모듈 곱하기 피니언 이수가 피치원 지름이죠. 피치원 지름이니까 모듈 4로 주어졌고 피니언의 이수 24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니언의 전달 하중 F를 구한 겁니다. 1173.77N. 이렇게. 요 힘을 이용해서 치면의 수직력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치면의 수직력. 치면의 수직력은 코사인 알파분의 F로 계산해주면 되죠. 스포 기어의 치면의 수직력 FN은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죠. 이렇게 분해를 해서 알파, 압력각 알파로 놨고 이제 회전력을 F로 놨어요. 회전력을 F. 회전력을 지금 구한 거란 말이야. 회전력을 이용해서 FN을 계산을 해줘야 돼. FN. 피니언과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순간 무는 점에 작용하는 힘은 치면의 수직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치면의 수직력이 축이 있으면은, 축에 이렇게 스포 기어가 걸려 있으면 이 스포 기어의 반경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죠. 스포 기어의 반경 방향으로 걸리는 힘, 이 반경 방향으로 걸리는 힘은 결과적으로 F와 FV 합력이다 그랬어. 앞서 푼 헬리컬 기어, 2019년도 1회 문제 그 헬리컬 기어에서 했던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스포 기어고 헬리컬 기어가 아니라, 그래서 FN을 바로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FN은 추력이 없죠. 스포 기어에는 추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바로 FN을 계산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20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20도분의 1173.77 뉴턴 해가지고 1249.1 뉴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2번 축에는 이렇게 평벨트에 걸리는 하중과 피니언에 걸리는 하중이 있어요. 이 하중들에 의해서 축은 휘겠죠. 축은 휘는데 어디서 최대 굽힘 모멘트가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두 힘 중에서 큰 값을 큰 값의 위치에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FN이 지금 1249.1N이고 W가 1125N이죠. 그럼 1249.1N, 즉 그 기어가 위치한 자리, 기어가 위치하고 있는 요 자리에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가 여기서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을 구해줘야 돼요. 오른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은 반력의 의미로 보고 풀면 되죠. 그러면 왼쪽을 모멘트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풀리에 걸리는 하중 곱하기 200 플러스 기어에 걸리는 하중 곱하기 700 나누기 1000 해주면 오른쪽 베어링에 걸리는 베어링 하중이 나오고요. 그 베어링 하중 곱하기 300 해주면 요 지점에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요 지점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려면 오른쪽, 이쪽을 잡는 거예요. 이쪽을 자유물체로 잡아서 오른쪽 끝에 걸리는 하중 곱하기 300 곱해주면 모멘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M2. M2는 1000분의 1125 곱하기 200 플러스 1249.1 곱하기 700 해서 계산한 거는 오른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입니다. 곱하기 기어까지 거리는 300mm, 0.3m죠. 그렇게 해서 329.81 줄 뉴턴 메타로 해서 모멘트가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축에 걸리는 비틀림 모멘트와
구핀 모멘트를 구해서 상당 구핀 모멘트를 구해줘야 돼. 상당 구핀 모멘트는 2분의 1에 구핀 모멘트 플러스 루트 구핀 모멘트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오려면 공식 각 그 기계 요소들에 대한 기본 공식과 기본 개념들이 잡혀 있어야지 이런 종합 문제들을 풀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알아듣기는 좀 어렵겠죠.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그렇게 푸는 거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좀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 구핀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주고, 구핀 모멘트 구했고, 최대 구핀 모멘트, 이번 축의 최대 구핀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구핀 모멘트 구했고, 그리고 최대 주응력소를 이용해서 이번 축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2분의 파이 d 3승 단면계수분의 상당 구핀 모멘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최대 주응력 값 주어졌어. 50 메가파스칼 50 들어가고요. 32분의 파이 d 3승 d 구하는 값이고 상당 구핀 모멘트 구했죠. 332.2 뉴턴 메타입니다. 주울이니까 곱하기 1000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고쳤고, 그래서 d를 계산하니까 밀리미터로 떨어집니다. 40.75mm 40.75mm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일단 2번에서는 3번 축에 비틀림 모멘트와 구핀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3번 축에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려면 3번 축의 회전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2번 축에서 3번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될 때 속도비를 계산을 해주면 이번 축은 좀 500rpm으로 돌고 있죠. 그리고 Z1이 24가 주어졌고 Z3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번 축과 3번 축의 회전수비는 이수비에 반비례합니다. 거기서 3번 축의 회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번 축의 회전수비, 이번 축의 회전수분의 3번 축의 회전수는 3번 축의 이수분의 2번 축의 이수로, 기어의 이수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N3는 500 곱하기 36분의 24 해서 333.33rpm으로 떨어집니다. 3번 축의 회전수가 나오고, 그다음 3번 축의 비틀림 모멘트는 974 n분의 hkW를 해결해 주면 돼. 축 토크니까 974 곱하기 9.8에서 뉴턴으로 고치고 333.33rpm분의 2.95 kW. 동력은 1번 축에서 2번 축, 3번 축으로 전달되는 동력은 똑같을 거고, 이렇게 해서 84.48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핀 모멘트. 3번 축의 구핀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3번 축에 걸려있는 이 기어에 걸리는 하중을 구해줘야 돼요. 먼저 3번 축에 걸리는 기어의 하중은 2번 축의 요 피니언에 걸리는 하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축에서 이 피니언 쪽에서 FN을 구했죠. 치면의 수직력에서 구한 FN. 그 FN이 3번 축에도 그대로 기어 쪽에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핀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지금 왼쪽 베어링과 오른쪽 베어링 중에서 일단 한쪽의 베어링 하중을 구해줘야 돼. 베어링 하중. 그래서 왼쪽에서 계산할 때 여기서 최대 구핀 모멘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최대 구핀 모멘트 발생하니까 왼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을 구해서 200 곱해주면 되고, 아니면 500 오른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을 계산하면 680 곱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고, 그렇게 일단 이제 FN이 걸린다는 거죠. FN이 걸리기 때문에 3번 축의 구핀 모멘트는 880분의 1249.1 곱하기 680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줬으니까 이제 오른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을 구했네요. 아니구나. 반대편까지 거리니까 왼쪽 베어링의 구핀 모멘트 베어링 하중을 구한 거지. 왼쪽 베어링의 베어링 하중을 구한 거고, 880 전체 길이분의 누르는 하중 곱하기 반대편까지 거리 680 해서 구했고, 그래서 곱하기 0.2는 왼쪽 베어링에서 기어까지 거리죠. 200mm. 그거를 메타로 고친 거고, 그래서 주울로 계산해 준 거죠. 193.04 주울. 이렇게 해서 3번 축에 비틀림 모멘트와 구핀 모멘트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3번 축에 지름 구하라 그랬죠. 최대 전달 능력서를 적용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대 비틀림 전달 상당 비틀림 전달 상당 구핀 모멘트를 구해줘야 돼. 상당 구핀 모멘트 T2를 구해줘야 돼. T2는 루트 3번 축의 구핀 모멘트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 제곱.
해주면 3번 축에 상단 굽힘 모멘트가 계산이 되죠. 210.72줄. 210.72줄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전달 능력 썰이니까 극단면 계수분의 상단 비틀림 모멘트.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 3승. 허용 전달 능력, 3번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은 40메가파스칼. 여기서 축지름 D는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구했고, 이렇게 뉴턴 줄이면 뉴턴 메타 곱하기 1000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고쳤고, 허용 전달 능력은 40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밀리미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D를 계산하면 밀리미터로 떨어지죠. 그래서 29.94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 이제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이 2시간 동안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볼 때는 속도감 있게 풀어 제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